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서당의 이헌섭입니다. 저는 오늘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읽지 않는 책을 만약에 두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멜서스의 인구론하고 종의 기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론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식량의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인류는 기아 또는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윈이 썼고 그 내용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을 통해서 진화되어 왔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그런 책입니다. 진화론의 패러다임은 첫 번째 진화한다. 모든 유기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통의 계통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유기체 집단이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종이 분화해서 현재와 같은 다양성을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종이 분화하는 과정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유전이 되는 방식에 의해서, 즉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학사로 졸업을 하지만 결국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방황을 계속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외삼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비글호라고 하는 배가 이제 곧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이런 항해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조건이 재미있습니다. 비글호 함장의 말벗이 되어주는 조건, 그 대신 보수는 없는 조건입니다. 이 비글호 항해가 그 다윈의 인생 항로를 바꿉니다. 1831년에 출항을 해서 약 5년간 전 세계를 돌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다윈은 떠날 때의 다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신이 인간을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다윈은 진화론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다윈은 런던 남부의 다운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4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종의 기원을 출판합니다. 다윈 자기가 스스로 가꾼 정원에서 실험과 저술에 몰두를 하면서 한 번도 그 다운이라는 마을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드디어 종의 기원을 출판하고 1882년에 역시 그 다운에 있는 다윈 하우스에서 사망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또 한 사람의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엘프리드 러셀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진화론으로부터 감화를 받아서 생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진화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찰스 다윈에게 전하게 되지요. 찰스 다윈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이 월리스와 함께 그 논문을 공동 명의로 발표를 하고 곧이어 그 다음 해에 부랴부랴 자기가 연구하던 내용을 종합해서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859년의 일입니다. 종의 기원이 출판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논란과 이런 반발을 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원숭이의 조상이란 말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발표된 그 다음 해, 즉 1860년에 유명한 옥스퍼드 논쟁이 벌어집니다. 종교계와 다윈 측이 붙어서
한바탕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종국이를 대표해서 나온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던데 그게 할아버지 쪽이요, 할머니 쪽이요 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죠. 이때 다윈 측을 대표해서 나왔던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이와 같이 중요한 토론 자리에서 그런 시시한 농담이나 던지는 당신과 내가 근연 관계에 있다면 차라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대받아칩니다. 어느 쪽도 이게 수합이 될 수 없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윈은 한 번도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의기원에서. 단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각자의 진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 다윈이 인류에게 던진 이와 같은 이런 변화, 생각의 전환, 이것은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만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완전히 다른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주장을 했듯이 다윈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뀌어놓는 그런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다윈이 인류에게 가져온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는 것. 또 하나는 변이와 일탈이 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류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신의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모든 생물과 이 지구를 지배하라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것에 자부심을 가진 인류는 그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어떻게 딱 맞게 만들어진 바나나, 표현이 미끄럽지도 않아서 잡기도 쉽고 내용물의 상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서 알아보기도 쉬우며 껍질을 벗기기 위한 꼭지가 달려있고 누가 뭐래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윈은 바나나든 사람이든 각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스스로 진화해 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최대 업적은 아마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유기체의 행위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만약에 있다면 정도의 차이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창조론이 휘감고 있던 세계에 던져진 진화의 이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는 인류의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신화이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오히려 진화론은 생명의 변이와 다양성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과학이라는 점에서 꼭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어서 이 무질서를 수합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되는 변화가 유일한 질서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의 근본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센셜리즘, 본질주의라고 하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이라는 것이었는데 다윈에 있어서는 그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모든 규범은 변이이다. 변이는 본질에서 이탈한 비정상이 아니고 변이야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패턴이고 변이가 중심 그 자체다 라고 바꿔놓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죽어가는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삶이 그 과정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질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대 인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몇 명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대개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주로 활약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프로이트, 마르크스, 다윈 정도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생각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의 수수께끼를 밝혀내려고 했고요. 마르크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 경제생활의 어떤 근원을,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미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는데도 프로이트가 예전에 했던 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윈이 우리한테 던져준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도 우리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나올 때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어떤 이 설명 방식을 취함으로써 약한 자들은 도태되어 마땅하다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자비하고 따뜻하지 못한 이론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얘기한 인간 중심주의, 과연 지금은 극복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생물보다는 생명체가 좀 더 고등한 것 같고, 생명체 중에서는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나은 것 같고, 여러 생물체 중에서 인간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것 같고, 인간 중에서는 남성이 또는 백인이 우월한 것 같은 생각, 우리가 다 떨쳐버렸을까요, 과연?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느냐? 튀는 행동을 하고 남과 다른 행태를 보이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다윈은 그와 같은 변이, 그와 같은 변화 노력이 우리를 진화로 이끌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튀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수용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전자 조작 이야기를 하죠. 유전자에 이제 우리 인류가 가위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어쩌면 유전자 조작 식품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모두 진화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어떤 진화를 해가고 있는 하등 동물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일까? 우리는 그냥 바닷가에 가면 바위에 들어붙어 있는 따개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든, 또는 우연히 무한히 반복된 결과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든,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은 1%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생성했던 여러 가지 종 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소멸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건 또는 그 우월한 변화에 의해서건 살아남은 1%에 해당합니다. 다윈이 이글호 항해를 마치고 1836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종의 기원이 나올 때까지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1858년에 월리스가 그와 같은 그 논문을 다윈에게 전하면서 자극을 해서 나올 때까지 22년간 다윈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기간 동안 다윈은 8년간 약 10,000여 개의 따개비를 관찰하면서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진화의 근거를 따개비를 통해서 발견을 했지만 그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윈이 섣부르게 그런 진화론을 발표했으면 그 세간에 쏟아지는 많은 비난과 공격을 아마 받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간
여러 가지 수련과 어떤 증거 채집과 입지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 기간을 따개비 연구로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윈의 연구 태도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지 않고 생명을 얘기할 수 없다고도 하고 또한 이 다윈을 읽지 않고는 이 세상과 인생을 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